강주룡의 삶을 다룬 책 채공료 강주룡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록 대단한 일은 아닐지 몰라도 주룡은 평생 처음으로 제가 고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머리를 풀고 옷을 벗을지 옷을 벗고 머리를 풀지를 선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다. 부모를 따라서 이주하고 시집을 가래서 가고 서방이 독립군을 한 데서 따라가고 그런 식으로 살아온 주룡에게는 자기가 무엇이 될 것인지를 저 자신이 정하는 경험이 그토록 귀중한 것이다. 고무공장 직공이 되는 것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은 일말 서러운 일일지언정. 앞으로 너는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거나 당신이 좋아서 당신이 독립된 국가에 살기를 바란다는 말에 담긴 의지는 1900년대 초반을 살아온 여성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잘 모르던 역사적 인물이 90년 뒤 우리에게 건네는 말에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봅니다. 또 그만큼의 시간이 지난 뒤라면 어떨까요? 2105년 디스토피아적 사회상을 그린 소설 강철 무지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허용된 삶의 방식은 단 한 가지뿐이었다. 그것은 그들 자신도 삶도 부정해야만 비로소 가능해지는 삶이 없는 삶. 이를테면 깜깜한 삶. 삶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삶을 버려야만 그들 스스로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비로소 아슬아슬 생존이라는 밧줄에 매달려 있을 수 있었다. 그들 자신을 긍정하려 들면 세계가 그들을 부정했다. 그들 자신이 존재할 틈이 없었다. 세계에는 그들의 삶이 포함될 겨를이 없었다. 그들은 세계에 버림받았고 세계에 매달려 있는 사이 그들 자신에게서도 버림받았다. 그들 자신을, 삶을 긍정하는 유일한 길은 이 세계를 그곳에서의 생존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생존의 밧줄을 놓아버리는 길뿐이었다. 기묘한 일이지만 명백한 사실이었다. 주체로서 자유롭게 삶을 살아가는 일은 언제나 누군가를 배제해야만 가능한 일일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세계는 자꾸 무언가를 놓치고 오염시키고 지워내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는데 동조하고 목격해온 사람은 여기 살아있는 내가 아닐 리도 없겠죠. 2020년 9월 1931년과 2105년의 세계와 책임을 생각하며 일책일문 18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매일 문학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박서련 작가의 채공료 강주룡입니다. 1931년 평양 평원 고무공장 파업을 주동하며 을밀대 지붕에 올라 우리나라 최초로 고성농성을 벌였던 여성 노동자 강주룡의 일생을 그린 전기소설인데요. 23회 한겨레 문학상 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의 강렬한 지지를 받으며 수상작으로 결정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작가가 구사하는 간도사투리의 말맛은 새터민일 것이다. 나이 지긋한 기성 작가일 것이다 라는 추측과 감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추측은 많이 빗나간 것이었죠. 박서련 작가는 2015년 단편 미키마우스 클럽으로 실천문학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한 신인입니다. 채공료 강주룡은 그가 처음 완성한 장편이자 첫 책인데요. 이후 마르타의 일, 더 셜리 클럽을 펴내며 지금껏 보기 힘들었던 여성서사의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채공료 강주룡에서 작가는 새롭고도 단단한 상상의 힘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역사 속 인물 강주룡을 지금의 우리 곁으로 소환합니다. 소설은 1, 2부로 나뉘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20살의 5살 연하의 최전빈과의 혼례, 남편을 따라 독립군 부대 입소, 그리고 가족을 따라 관계에서 간도, 다시 사리원으로 이어지던 시절의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2부에서는 사리원을 떠나 도착한 평양에서 고무공장 일을 하며 모던 거를 꿈꾸면서도
파업단에 가입하고 정달원과 함께 적색 노동조합원으로 활동하며 공장주들에게 투쟁하다 끝내 은밀대 지붕 위에 오르고야만 순간까지를 담습니다. 강주룡이 선택하고 살아냈던 자기가 무엇이 될 것인지를 저 자신이 정하는 경험은 오늘날에도 쉬운 일이 아니죠. 작가는 일하는 여성 영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강주룡을 소설화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1931년 7월에 발간된 잡지 동광 23호에서 을밀대상의 채공녀라는 제목으로 남겨져 있었던 강주룡의 기록을 찾아 읽은 것을 시작으로 채공녀 강주룡을 완성해냅니다. 모든 정기소설에는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기 마련이지만 이 소설을 읽노라면 그걸 채 따질 틈도 없이 강주룡이라는 인물의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되는데요. 강주룡이 평양 을밀대의 지붕 위로 올라간 지 8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때와 얼마만큼 달라졌을까요? 투쟁의 역사와 투쟁하는 마음을 생각하며 강주룡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설의 일부분을 읽어드릴 시간인데요. 먼저 병이란 소제목이 달린 소설의 도입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래 줄였다. 씹어서 연하게 만든 것이 목구멍을 지나가는 느낌이 어땠는지 떠올릴 수 없게 되었다. 침은 아직 나지만 넘어가지 않고 입술 양옆에 고이기만 한다. 목구멍이 거칠어져 일부러 마른 침을 삼켜보려 할 때마다 부대끼고 거슬린다. 주룡은 나무를 떠올린다. 손을 넣어 만져볼 수 있다면 우선 식도를 지나갈 때 죽은 나무의 좁은 옹이 구멍을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는 듯한 통증을 느낄 것이고 내장들은 손이 스치는 대로 낙엽처럼 바스라질 것이다. 그대로 뒷구멍까지 손을 밀어 넣어 뽑고 어깨를 구겨놓고 머리도 나머지 한 팔도 넣으면 배가 부르겠지. 나는 뒤집히겠지. 그런 상상을 하는 주룡의 얼굴에 희박한 웃음이 돈다. 나를 삼켜서 뒤집어진 나는 또 배가 비겠지. 모로놓은 채 주룡은 누군가의 뱃속에 들어있기나 한 듯이 양 무릎을 바싹 모아 꿇어앉는다. 잠들고 싶지만 잠 말고는 누릴 것이 없지만 오래 줄였기 때문에 주룡은 잠들지 못한다. 머리에 피가 돌지 않아 이미 잠 안팎의 경계가 흐리기도 하다. 눈을 감은 채로 선명한 고동을 느끼면서 자기를 잊어가는 것이다. 그 감각이야말로 제 숨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을 안다. 때때로 귓전에 도는 소리가 있다. 강녀야, 강녀야 하고 부른다. 허기가 심해서 들리는 소리인데 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 이어지는 매미소리, 매미소리, 찢어지는 듯한 매미소리. 이건 헛것인지 아닌지 구분되지 않는다. 지금이 여름인가? 주룡은 흐린 눈을 아주 감는다. 매미소리가 머리를 때려 눈꺼풀 안쪽에 빛의 무늬를 그린다. 빛은 인맥처럼 퍼지다가 삽시간에 구겨지기를 반복하지만 한 번도 같은 모양인 적 없다. 발소리가 온다. 발소리를 들으면 주룡은 곧장 몸을 일으키곤 했다. 등을 고추 세운 채로 발소리를 맞는 것이야말로 굶주린 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가장 나중된 저항의 몸짓이라고 여겼다. 오늘만은 그럴 수 없을 것 같다고 주룡은 뒹굴며 생각한다. 그럴 수 없을 것 같다고 정한 것은 누구지? 그럴 수 없다가 아니라 그럴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것은 누구지? 강녀야, 강녀야. 주룡은 부들거리는 팔목으로 바닥을 민다. 멀어지는 바닥이 어지럽게 눈에 보인다. 좀 채 움직이지 않는 두 다리를 몸통 쪽으로 끌어모을 때 목구멍에서 어떤 소리가 끌어넘치듯 새어나온다. 짐승 같다. 주룡은 남의 일처럼 금방 제가 낸 소리를 돌이킨다. 짐승인데 들짐승은 아니고 집에서 기르던 토끼를 잡을 적마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았나? 발소리는 나타나지 않은 채로 잠시 멎는다. 강녀의 머리가 호공에 호를 그린다. 다음은 전빈과 혼이 난 주룡이 시대와 국가 그리고 독립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시집 올 때야 이런 날이 올 줄을 어찌 내다보았으랴. 솔직한 말로 주룡은 나라가 무엇이고 독립은 또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나를 지켜주지도 돌보아주지도 못한 나라가 독립은 해서 무슨 소용인가. 나라의 이름 같은 것은 내 알 바가 아니다. 내 가족이 굶지 않고 춥지 않게만 살면 됐지. 주룡의 생각은 그랬다. 떳떳할 것은 없지만 부끄럽지도 않은 마음이었다. 독립군 바람이 든 어린 서방에게 기어이 가려거든 저를 데려가라 우긴 것도 서방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었다. 주룡의 이중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비는 뜻밖에도 주룡의 말을 숙고해 보는 듯 했다. 이윽고 야학에서 돌아온 전빈이 건넨 것은 가갸 거교 교본이었다. 이름 석자는 쓸 줄 알아야 하지 않겠어? 이름자야 시방도 쓸 줄은 아는데 주룡도 평양에서 살 때는 야소쟁이 동물들을 따라 예배당에 나가보기도 하고 여학교를 기웃거려 본 바도 있어 글을 아주 모르진 않았다. 더듬거리기는 하되 글어를 읽을 줄은 알았다. 쓰는 것이 문제였다. 말 그대로 이름 석자 말고는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없었다. 듣자 하네 독립군 부대에서는 부인네들도 여러 활약을 펴고 있다 합대다. 당신이라고 안 될 거이 뭐 있겠네. 다만 그러자면 배우고 준비할 것이 많을 거야요. 밤마다 나누던 정담이 수학으로 바뀌었다. 주룡이 글을 얼마간 익히자 전비는 이런저런 읽을 거리를 구해오기 시작했다. 재미나는 이야기책이나 시집도 있었지만 독립군 소식이 실린 잡지나 소책자 따위가 주를 이루었다. 남만주에서 조직된 독립군 부대가 제 고향 강계에서 일제의 경찰서를 습격한 일, 청산리며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일, 주룡이 이것저것 읽고 물으면 전비는 제 눈으로 본 일인 양 생생하게 다시 이야기해 주었다. 나라를 잃으면 나라만이 아니고 말도 잃고 얼도 잃는 거야요. 내 이름이 최전빈이가 아니고 마스다나 다케시였다고 생각해 보아. 다정하나 쓸쓸하게 말하는 전빈을 보면서 주룡은 속으로 이름 따위가 무슨 소용인가 생각했다. 외나라 다케시면 어떻고 청나라 왕서방이면 또 어떠냐고. 나한테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당신이 당신인 것만이 중하다고 하고 싶었다. 이런 생각을 전빈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전빈을 슬프게 하는 생각은 주룡도 하고 싶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장면은 하숙집 주인의 딸인 오기를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고 말을 건네는 대목입니다. 주룡은 말을 건다. 얘 강녀야, 넌 곧 시집을 간다. 몹시도 고운 이하고 부부가 된다. 강녀야, 너는 독립운동을 하게 된다. 그런 것 상상이나 해봤니? 서방은 널 집에 돌려보내고 곧 죽는다. 넌 살인범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간다. 하나만 일어나도 기가 막힐 일이 연달아 일어난다. 이 같은 말들을 꿈속의 강녀는 듣지 못한다. 극장에서 관객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활동사진의 등장인물에게 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꿈은 이따금 궤도를 이탈한다. 꿈에서 전빈이 죽지 않는다. 꿈에서 주룡이 시집을 가지 않는다. 꿈에서 14살 주룡이 간도에 가지 않고 평양에서 쭉 산다. 집이 망하지 않아서 학교에 계속 다닌다. 이런 꿈은 오래지 않아 끝이 나고 만다. 제 상상력이 그저 그 정도이기 때문이라고 주룡은 생각한다. 자라서 무엇이 될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저 하루하루 살았다. 살아있기는 고되고도 즐거운 일이었다. 살아있기만 해도 바빠서 눈코 뜰 새가 없었다. 장차 무엇이 되고 싶은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이도 없었다. 간도에 갈 여비만 모으면 그만두려던 공장 일을 여태 하고 있는 것도 평양에 계속 머무르게 된 것도 이런 생각과 멀지 않으리라. 비록 대단한 일은 아닐지 몰라도 주룡은 평생 처음으로 제가 고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머리를 풀고 옷을 벗을지, 옷을 벗고 머리를 풀지를 선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다. 부모를 따라서 이주하고, 시집을 가려서 가고, 서방이 독립군을 한 데서 따라가고,
그런 식으로 살아온 주룡에게는 자기가 무엇이 될 것인지를 저 자신이 정하는 경험이 그토록 귀중한 것이다. 고무공장 직공이 되는 것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은 일말 서러운 일일지언정. 앞으로 너는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주룡은 잠든 오기의 이마를 다시 한번 쓸어준다. 당차고 명랑하되 조금 덤벙거리는 것, 뭐 하나 별스러울 것 없는 보통 갓나. 유행에 관심 많고 배움에 욕심 많은 아이. 어설프게 바라는 것은 많아졌는데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서 늘상 조금 찌푸린 얼굴. 잠든 지금마저도 무슨 꿈을 꾸는지 미간이 좁다. 그 얼굴에서 주룡은 강렬을 본다. 제 어린 날의 낯을 본다. 이야기의 일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최인석 작가의 강철무지개입니다. 2105년을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은 기계의 연장이 되어 쳇바퀴를 돌듯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누군가의 삶을 진술합니다. 또한 동시에 언제든 해고로 몰릴 수 있는 불안정한 고용 현실, 편리를 가장한 감시기술과 체제의 발전, 대체 에너지를 둘러싼 기업의 경쟁 등 디스토피아적 사회상을 그려나갑니다. 강철무지개 속 인물들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기존 질서에 순응 않고 주체적인 삶을 위해 고군분투하는데요. 다 태워버리고 싶은 세계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봅니다. 주인공인 지연과 재선이 이 세계를 탈출해 잠시 맛보았던 유토피아의 모습이 담긴 장면을 읽어드리며 일책일문 18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래지 않아 여기저기 팻말과 간판이 섰다. SS 울트라 개발, 파라다이스 건설, 도로신설 공사 현장, 무슨 발주기관, 무슨 수주. 언제가 기공이고 언제가 완공인지 따위를 기록한 커다란 표지판들이 바닷가에도 마을 고사대도 지연이 하늘을 만난 벼랑에도 버텨섰다. 그제야 주민들은 그 섬 전체가 어떤 회사에 판매되었고 그곳에 휴양시설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용이 아니라 헬기잖아. 용의 새끼들이 아니라 중장비들이고. 그때 지연은 물었다. 내가 용과 헬기를 구별 못할 사람 같아? 그렇게 보여? 내 눈을 봐. 잘 들여다봐. 아직 그 하늘이 남아있을 거야. 재선은 말했다. 꿈이야. 환상이야. 미화된 기억일 뿐이야. 우리의 현실은 이 지루한 시간, 곧 따로따로 들어가 잠들어야 하는 과학 같은 무비베드, 그런 것들이야. 지연은 항변했다. 그게 전부는 아닐 거야. 재선은 고집했다. 전부야. 지연은 다시 항변해 보았다. 난 아직 그 하늘을 떠돌고 있어. 재선은 어째선지 심술이 나서 투덜거렸다. 고물 트럭을 타고 이놈의 넌덜머리 나는 세상을 떠돌며 뭔지도 알 수 없는 참말 무의미한 장난 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근근히 연명하는 거야. 지연은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지치고 피로했으며 화가 났다. 우린 연명하고 그 사이 저놈들은 큰 돈을 버는 것.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야? 우리가 누구인지, 저놈들이 누구인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그는 알아들었다. 글쎄 언제부터였을까? 수천 년 전부터? 어쩌면 그렇지 않았던 때를 찾기가 힘들 것이다. 잠깐 인간의 집단적 저항으로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지지만 이내 그 오래된 추세로 되돌아갔고 다시 꾸준히 악화되는 일이 반복되었으며 반복될 때마다 더욱 발달한 과학기술의 힘으로 법적, 제도적, 문화적 장치의 힘으로 우리와 저놈들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졌다. 우린 작은 나라를 만들어야 해. 지연은 말했다. 작은 나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작은 나라가 있다면 큰 나라가 밟아 차지할 것이오. 그렇게 하여 더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작은 나라 같은 것은 나만 하지 않을 것이다. 너와 나만이 사는 작은 나라? 만들 수 있을까? 하나의 태도가 하나의 나라가 되는 세상. 누구나 하나의 생각으로, 이를테면 월요일이 없는 나라. 그런 생각으로
월요일이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세상. 나에겐 나의 태도, 너에겐 너의 태도, 오늘은 오늘의 태도, 내일은 내일의 태도. 그렇게 우리 팔에 올가미를 들이밀고 우리 다리에 찾거나 채우는 나라가 아니라 그럴 힘도 없는 나라. 우리 손에 색동 장갑을, 우리 발에 색동 양말을 선물하는 나라. 지연은 배낭에서 대롱거리는 재선의 색동 양말을 만지작거렸다. 이렇게 작은 나라. 이를테면 내가 기침 한 번 하면 깜짝 놀라 병원에 입원하는 나라. 당신이 눈물 한 방울 흘리면 그만 슬퍼서 홍수가 지는 나라. 오늘은 이 나라, 내일은 저 나라. 내키는 대로 떠나고 돌아올 수 있는 나라. 그렇게 의미로 바꿀 수 있는 나라. 그렇게 작은 당신의 섬나라는 어떻게 되었는가. 재선은 묻고 싶었으나 참았다. 지연이 가장 잘 아는데 물을 필요가 무엇이랴. 그녀는 꿈꾸고 있었고 때로는 오직 꿈만이 줄 수 있는 위안이 필요한 법이었다.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 있고 말고. 재선은 터무니없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는 떠나는 지연을 말리지도 못하고 지켜보았다. 그들은 서로를 감당할 수 없었고 서로에게 한 약속도 감당할 수 없었다. 서로에게 주는 상처가 두려웠고 날이 갈수록 더 큰 상처와 더 큰 절망을 주고 있는 것 같아 두려웠다. 그 두려움은 날이 가면서 더 커져 이제 그들은 같이 죽는 것이 아니라 각기 따로따로 죽어버리기를 원했다. 어쩌면 그들은 서로에게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무관심해져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랬더라면 서로에게 주는 상처가 조금은 덜 두렵지 않았을까? 옆으로 트럭이 스쳐가자마자 차의 오디오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I'm a creep, I'm a your daughter. The hell am I doing here? 재선은 얼른 소리를 죽였다. 다시금 지연이 떠나던 무렵의 절망감이 생각났다. 고스란히 저기 멀어져가는 그녀를 창을 통해 내다보던 날의 비참하고 참혹하던 기분. 두렵지만 뛰어나가 그녀를 붙잡을 수는 없던 그 기분까지 생생히 떠올랐다. 그들은 다시는 떠나온 자리로 돌아갈 수 없었다.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버럭 소리쳤다. 감당하는 것이 운명이야. 감당하는 것이 운명이었다. 그로하여 그가 지연을 미워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지연이 그를 미워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리하여 마침내 두 사람이 서로를 미워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마저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다.